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9월 19일자 아침 신문에 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일보 사설을 첫 기사로 꼽으셨군요.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유족들 국민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돌아볼 때. 무슨 내용인지 굳이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겁니다만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폭행 사건 때문에 전원 사퇴했는데 유족 대표들은 형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수사권 기소권을 세월호 조사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도 무시해왔던 터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족 대표가 야당의 상왕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힘없는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면서 주먹을 휘두른 세월호 유족 대표들의 모습은 지난 5달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이 나라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자, 근데 우리 조선일보 사설을 쓰신 논설위원께서 어제 뉴스케이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예. 보통 사설을 밤에도 고쳐 쓰기는 하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뉴스케이 방송하기 전에 초고는 완성이 되죠. 시점상으로. 어제 뉴스케이가 어떤 보도를 했느냐. 뉴스케이가요, 사건 발생 장소에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경찰은 확보하지 못한 그런 파일이더군요. 예. 자, 대다수 언론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도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싸움에 가담했을 때도 대리운전기사 뒤쪽에 빠진 채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 CCTV에 담겨 있었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리기사 또 당시 어제 충돌 상황을 이렇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끼어든 시민은 별로 다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월호 유족들 보니까 뭐 팔이 부러지고 말이죠. 이가 몇 개 날아가고 뭐 중상을 입었단 말이죠. 어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사람들이 더 얻어맞았고 맞았다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다친 걸로 보도가 되고 말이죠. 한편 뉴스케이는 많은 언론이 사람들이 떼지어 움직이는 장면을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또 유가족들이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맞는 장면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뭐 그렇다면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누가 유족에게 도발을 했고 유족이 참다 못해서 같이 싸운 뭐 술 들어간 상황이어서 평정심을 잃은 상황이었으니 이 뭐 우발적이고 뭐 사실 뭐 정말 사설에 등장할 만큼의 그런 권력 관계가 개입된 그런 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국민TV가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한 후에야 경찰도 원본 파일을 가져갔다 하니 예, 사건의 진상 예단하고 미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그렇게 갑질 행사를 했겠거니 하고 사설을 쓴 조선일보의 이런 품격과 품위는 정말 참 제가 다 민망할 지경입니다. 예. 오늘 그 폭행 사건에 휘말린 이제 유가족들이 경찰 조사에 임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또 그 조사 과정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 세월호 유족의 힘을 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정부 여당 조중동의 이런 뜻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면을 보니까 뭐 사설뿐만 아니라 대다수 상당 부분의 지면을 예. 이 사건에 할애를 했더라고요. 예. 박희태 사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야말로 진정한 그 권력 관계에 의한 약자 괴롭힘 아닙니까? 예.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성갑질이라고 성갑질. 예.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했죠. 자,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아니죠.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번 하셨죠. 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문희상 의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런 말을 했네요. 세월호 특별법 해법은 유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를 얻는 선 아니면 길이 없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뭐 타협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는데 말이죠. 아니 레토릭으로라도 수사로라도 이거 반드시 유족들의 뜻을 담은 진상조사기구를 관찰하도록 하겠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퇴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진작부터 그 양보를 하고 있으니 타협안은 더 여당 편향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타협안이 수용될지 안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벌써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새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보면서 정말 비상대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고 양해는 크게 좀 차이가 납니까? 말뜻은 물론 다르겠지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동의가 아닌 양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예. 유족들에 대해서 동의가 아닌 양해를 구한다. 그럼 뭐겠어요? 양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야가 합의한 그 타협안 네. 우리 유족들은 양해할 수 없다. 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네. 예.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이 좀 한 발 물러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좀 대체적입니다. 예. 예. 어쨌든 좀 쉽게 와닿는 그런 뭐 말은 아닙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해 봤더니 찬성 51.9, 반대 46%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담뱃값을 올려서 금연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던 적이 있었나요? 예. 어쨌든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이건 뭐 그리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은 44.3 대 55.5로 반대가 더 많았고 여성은 60.3 대 36.7로 찬성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증세를 위한 조치다. 이런 응답이 64.8%고요.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국민 건강 증진 이거다라고 보는 여론은 34.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한 3분의 2는 정부가 아무리 증세 아니다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엔 증세다. 예. 이렇게 알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까지 신설합니다. 며칠 전에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서울신문이 오늘 신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서 엄벌하는 한편 허위사실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와 마찬가지다. 최초 게시자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퍼나른 사람, 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트윗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페이스북은 좋아요 누르면 처벌 받습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진 않네요. 예. 뭐 그렇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이 하지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 이자들, 뭐 당장은 국민 TV가 서울시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모독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탈탈탈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속내가 다 보입니다. 예.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공론 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이거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총화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예. 예. 어떻게 5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국론이 하나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부도 생각이 다른데 말이죠. 정치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말이죠. 예. 그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니 진짜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가 그래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인데요. 예. 현행법으로 근거 없는 말을 한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 처벌 둘 중 하나인데 모욕죄는 친고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 모욕당했습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또 대통령 체면에 또 그러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보고 이건 명예훼손이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끼어들 수 있는 이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이 차이가 뭔가 봤더니 명예훼손은 공연한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공공연히 남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뭐 모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 비판을 하는 국민들이나 정치인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매우 크다. 이렇게 박주민 변호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 유포가 문제가 되니 이런 것을 바로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못 믿어하는 시민과 정치인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의료 영리화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유언비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하여간 명예훼손은 이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이걸로 처벌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형사처벌은 이제 없애자. 예. 굳이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민사 손배소로 가라. 이런 예.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14면을 보니까 대통령이 버럭할 때마다 국민을 향해 칼을 빼드는 법무부와 검찰,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습니다 라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튿날 검찰에다가 유관기관 회의를 지시했고, 검찰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사이버 범죄의 엄벌 기준을 밝히고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또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비리 척결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황교안 장관은 검찰에다가 관피아 수사를 지시했고, 총장은 이틀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병헌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이미 그때는 시신 상태가 됐던 시점 아닙니까? 예. 하여간 유병헌을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질책하니까 당일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고요. 회의 결과 유병헌 수석의 군이 동원되고 반상회까지 열렸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제 정치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제도 한국일보가 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이윤수전과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감정가가 3조 3,346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이 땅을 탐내고 있었는데 한 5조대에서 경쟁을 벌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10조 5천억을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불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건설이라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 때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냈던 8조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 10조 5천억, 그렇다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4억 3,879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 삼성생명이 한전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부지를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6,993만 원에 구입했던 곳과 비교하면은 6배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이것 영향이었을까요? 어제 저도 주식을 하진 않지만은 증권시장을 좀 봤더니 예.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 주가가 거의 한 7에서 9%가량 빠졌더라고요. 예, 낙차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하락 행진이 이어져서 전일, 그러니까 9월 17일 예. 보다 9.17% 내린 19만 8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률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는데 2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또 떨어진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었습니다. 예, 이게 52주 최저가, 예. 신저가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각각 7.8%, 7.89% 급락했습니다.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업체들이죠. 예.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0조 원은 현대차의 6년치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8조 3,155억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조 단위로 투입했던 대형 투자 가운데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없다. 이번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 당장의 비용으로 평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예. 현대차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 예. 이런 판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관련한 인터뷰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934명을 현대자동차 보고 이내 정규직으로 인정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한겨레 육면을 보니까 말이죠. 도급 형식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약이 불법 파견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분쟁은 10년이 넘는 역정을 밟아왔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외에도 이렇게 불법 파견을 인정받으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완성차 업체인데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 GM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면서 전직 회장 등 경영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죠. 또 2013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520명이 참여한 기아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기아차 역시 또 정몽구 회장 휘하에 있는데 말이죠.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그 불법 파견 소송은 간접 고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서비스 업계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만든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004명 삼성전자 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현대차 불법 파견 인정은 다른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업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 전에 그 홈플러스가 말이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내놓는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서 차량을 이 직원이 가로챈 일이 있었죠. 예. 직원들하고 또 직원 친구들하고 짜고 예. 그 자기들이 당첨된 것처럼 해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간 간부급 직원들의 비리였는데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홈플러스의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경품 행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데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을 포함한 임원진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최근 4, 5년간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았고 이 정보를 건당 1,000원에서 2,000원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특히 그 검찰은 벌어들인 돈을 회사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최고 경영진에게까지 개인정보 장사가 보고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말이죠. 예.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조직적 범죄 집단이 됐네요. 홈플러스가. 예. 회사 이름도 홈플러스는 아니네요. 네. 회사는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 예. 가게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예. 컴퍼니 플러스 이름 바꾸면 어떨까요? 예. 어쨌든 자, 다음 소식을 또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인데요. 2015년 세금 기업보다는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 이 내용 주목됩니다. 정부가 올해보다도 20조 2천억이 늘어난 376조의 지출 내역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2009년 이후 최대치일 만큼 예산 증가율이 말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대한 지출을 늘렸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입 예산안은 기업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입니다. 예. 정부는 그래도 못 채운 부분은 33조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계획입니다. 물론 이 역시 국민들이 나눠지게 될 빚입니다. 이 예산안을 분석한 기사가 또 있는데요. 한겨레 같은 경우 예산 복지 비중 30%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비 좋은 개살구란 얘기입니다. 대부분 자연 증가분, 특히 연금 증가분이라는 겁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 복지 예산 증가분이 9조 1,000억인데 이 가운데 71.5%가 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자연 증가분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이 복지제도의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도 이미 6조 5,082억은 자동적으로 내년에 늘어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관련한 공약 참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경향신문 8면을 보니까 말이죠. 예. 고교 무상교육이 임기 3년 차가 됐는데도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물 건너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에도 국고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603억이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의 무상교육이 아니라 예산을 안 주는 무상교육이었군요. 그 공약이. 그렇습니다.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경향신문 15면을 보니까 말이죠. 샘 앤 파커스, 바로 그 출판사 여직원 이 성추행 사건 소개를 해드렸죠. 예. 출판사 샘 앤 파커스 고위 간부에 대한 그 조사 당시, 검찰 조사 당시 이 강력범죄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해자인 이 이모 상무도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서울 마포경찰서에서는 이 피해자에게 치마 길이가 몇 센치였나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약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었던 그런 당시 상황이 오늘 소개되고 있고, 최첨단이라던 통영함, 세월호 참사 때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통영함 보니까 음파 탐지기 수준이 40년 전 수준이다. 이러니 사실은 구조가 불가능했던 거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또 조선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어제 뉴스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하나는 2013년 것, 또 다른 하나는 2014년 것입니다. 1번 당무위원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156명 만장일 치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합의 추대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치열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백척간도 진일보의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2번 비대위원장이 5선의 문희상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임고문단과 전직 원내대표 등 당의 원로 중진들은 2시간 반 논의 끝에 위기에 빠진 당의 구원투수로 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야당이 잘 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당정지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문희상 의원 어제 한마디를 날리는데 이것도 운명인가 봐. 2005년 당시 여당 대표는 문희상 의원, 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되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네. 의장님하고 저하고 네, 그러면 예, 약속을 간단히 합시다. 약속이에요, 약속. 예, 이거 안 지키시면 큰일 납니다. 2005년의 문희상 의원, 2014년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 시대와 지위는 달라졌지만 서로의 말은 절묘하게 논리적으로 호응되는데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치권의 합리적인 이성과 논의로 이 일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고도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전혀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민생도 경제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급기야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할 민생국회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흔들고
나라의 정체성을 질주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서민과 중상층 여러분들의 민생을 외면한 반민생, 반인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과 2014년의 발언, 논리적 얼개가 똑같은 두 분. 찰떡궁합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것도 운명인가 봐.